안녕하세요. 지원지한 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14강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 파트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수업하기 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게시글에 투표 올렸었죠. 다음 강의 어떤 거 원하냐, 학생분들은 어떤 강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재는 수능 완성 문제풀이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몇몇 기출 문제 풀이, 평가원 기출 문제 풀이도 해달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 계획은 우선은 7월부터 6월 내로 개념 강의 끝나면 7월부터는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하고요. 수능 완성 문제 풀이는 주요 문제만 선별해서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면 제가 다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순에서 7월 말 사이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둘 다 해드리겠다. 근데 정확한 일정은 7월 가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의견 남겨주신 학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제 컨텐츠에 잘 반영되니까 앞으로도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 파트는 뭘 배우냐면 1890년대 이후로 중국과 한국이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많이 침략당해요. 그래서 이 침략당하는 과정과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는지, 그래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다른 말로 독립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주로 중국과 한국을 침략하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교과서상으로 일본이고요. 일본 플러스 몇몇 서양 강대국까지 등장합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는 범위도 굉장히 길어요. 1894년 청일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가 범위인데 범위도 길고 중요한 내용도 많고 시험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살펴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둘 다 자주 등장하고요. 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이 또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파리 강화 회의라든지 워싱턴 회의라든지 21개 요구라든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전후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중국과 한국의 민족운동. 1910년대, 20년대는 중국의 민족운동이 주로 나오고 한국은 살짝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끊어요. 20년대까지 끊고 그 다음 만주사변, 1931년 만주사변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또 만주사변과 중일전쟁까지 여기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동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주로 이루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까지,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까지 하면 범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일전쟁 이후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민족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과정, 여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요거 너무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반전 연대,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동아시아 연대. 여기는 살짝 주제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안 나오는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제가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청일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1882년, 갑신정변 1884년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죠. 조선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을 또 노리고 있던 또 다른 나라인 일본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일본 입장에선 조선 낼 건데 청나라 또다시 껴드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갑신정변 이후에 두 국가가 텐진조약 체결한 거 우리 기억나죠?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서 당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랑 한반도에 동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군대를 둘 다 빼고, 만약에 어떤 한 국가라도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에 연락해서 같이 파견하자. 이게 텐진 조약입니다. 한반도에서 공동 철병하고
나중에 파병할 경우에 공동 파병하자. 이 얘기가 텐진조약이에요. 이 텐진조약은 시험에 좀 덜 나오는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우리 2차 한편전쟁 텐진조약이랑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조선 내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해요. 우리 한국사 때 다 배웠죠. 동학농민운동만 해도 한국사에서 자세히 배우면 2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간단히 나오니까 간단히만 알아도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해요. 근데 너무 그 관리들이 조병갑 이런 애들이 농민들이 힘들게 했죠. 그래서 일어나서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동학농민군이 너무 강력해서 전주성까지 점령하니까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전주성 점령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군을 파견해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조선 정부군이 패배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조선 정부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파병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서 배웠던 텐진조약 기억하죠?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 군대도 한반도에 파병합니다. 이제 양쪽 군대가 다 들어오니까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이거는 청나라랑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물러나야겠다고 해서 조선 정부와 협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요. 휴전에 합의를 해. 그게 전주화약이에요. 전주에서 화해를 체결하는 약속을 했다 해서 전주화약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랑 동학농민군이 휴전에 합의해요. 동학농민군은 해산해. 그리고 조선 정부는 청일 양군에 철군을 요청합니다. 돌아가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동학농민군 해결했으니까 너네 둘 다 너그 나라로 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싫다 그래? 일본이 싫다 그래. 일본은 이때만을 기다렸어. 여기서 청나라 박살을 내고 자기가 조선 차지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일본이 거부하고 어디를 점령해요? 멋대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게다가 청나라 군대는 아산만, 여러분 아산 어딘지 알아요? 충청남도에 있거든요. 자, 이게 남한이면 대략 이게 경기도, 강원도, 이게 충청남도 북도, 여기가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산이 여기 경상도랑 충청남도 사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 경기도랑 충청남도의 경계가 아산만입니다. 거기에 이제 청나라 군대가 정박해 있는데 일본이 말도 없이 아산만에 있는 청나라 군대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게 풍도해전이에요. 풍도해전 발발로 청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결국 일본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자 라고 해서 재봉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말이 너무 빠르네요. 천천히. 제가 TMI인데 며칠 전에 스피치 강의도 받고 왔거든요. 강의를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지적해준 게 말이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천천히 얘기하려고 계속 신경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얘기해야 또박또박, 발음도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다시 보면 좀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발음 깨지는, 뭉개지는 것도 꽤 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배속하면 되니까, 그쵸? 어쨌든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해요. 일본군을 무찌르자, 이런 이유로.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사 때 배우면 2차 봉기라고 해요. 기억나나요? 괜찮습니다. 2차 봉기까지 몰라도 돼요. 또 다 지나면 까먹고 그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사 화이팅.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 한국사 때 얘기예요. 동아시아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북접이 연합했다고 하죠. 남접의 전봉준이랑 북접의 손병희가 연합했다고 합니다. 이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진압하려고 서울로 올라가는 와중에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이랑 조선 정부군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끝이 나요.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고, 그럼 일본이랑 청나라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살펴볼게요. 일본이 평양전투, 황해전에서 승리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나라 상대로. 그리고 뒤 이어서 리아동반도의 리순, 산동반도의 웨이하이, 그리고 타이완까지 점령해요. 대만이에요, 대만.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청일전쟁이랑 러일전쟁이랑 비교해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있던 전쟁, 이런 전투, 사소한 전투,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이루어진 전투, 그거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보면 특징이 있죠. 이 전투가 어디서 일어났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 전쟁 일어나면 피해보는 건 결국 누구였어요? 조선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봤죠. 이 땅에서 왜 두 나라가 싸우는지 참, 그쵸?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남기고요. 자, 전쟁 결과. 우리 전쟁은 중요한 게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이해하면서 학습해야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어. 그 때문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고 일본이 승리를 했고 그 결과 일본에게 유리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구나. 이렇게 흐름 따라 이해하면서 학습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공부가 제일 잘 돼요. 자,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해요. 청은 조선이 자주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해요.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아예 이 이후로 조선에서 발을 뺍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 1637년부터 청나라에 사대를 했으니 200년 만에 250년 만에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 건 아니고 일본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일본이 랴오동 반도, 타이완, 그리고 펑후 제도를 할양받아요. 그냥 뜯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죠? 갈취, 테이크아웃 이런 의미입니다, 할양이. 그리고 청나라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서 이게 한반도예요. 이렇게 있으면 청나라는 발 뺐어요. 자, 일본이 이렇게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 째꼈으니까 한반도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해요. 누구게? 러시아죠. 러시아가 한반도를 탐내는 거야. 일본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랑 독일까지 끊겨가지고 셋이서 일본을 압박해요. 너 좋게 말로 할 때 랴오동반도 반납해. 일본 이 셋과 전쟁할 순 없으니까 랴오동반도 청나라에 반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관섭 내용까지 알아두고 이 두 개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어렵게 등장했죠.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청수 통상조약이라고 이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잖아요. 대한제국이 청나라와 동등한 입장에서 수교를 맺은 조약이에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러일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학습하자. 그리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따라서 학습하면 될 겁니다. 자, 상업건설 이후에 러시아가 청나라 만주철도 부설관, 그리고 리순 다렌, 여기가 라오통관도 있는 항구거든요. 를 조차, 이건 빌려가는 거예요. 물론 말이 빌려가는 거지 협박해서 빌려가는 거죠. 야, 좋게 말로 할 때 내나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빌려가요. 조차는 빌려가고 하량은 아예 테이크아웃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빌려가요. 그리고 러시아가 조선의 칠러 정권 수립을 지원합니다. 당시 조선의 정권 1인자가 누구예요? 고종이랑 민비였죠. 근데 민비가 권력이 더 셌던 것 같아. 그래서 민비는 청나라가 무너지니까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어쨌든 고종과 민비는 계속 일본과는 별로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조선의 입장도 있고 러시아도 조선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칠러 정권 수립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화당 운동 우리 배웠었죠. 그때 러시아도 8개국 연합군으로 참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왔다가 러시아가 만주에 군대를 아예 주둔시켜버립니다. 만주까지 차지하겠다. 만주랑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 대립이 심화돼요. 러시아가 일단 살짝 앞서 나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또 미치는 거야. 한반도랑 만주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일본은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영국이 도와줘요. 영국은 러시아가 너무 세력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일본을 도와줍니다. 그게 1차 영일 동맹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도와줘요. 이게 러일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러시아를 먼저 칩니다. 그래서 이때 러시아 선박이 인천 제물포랑 저기 랴오통관도 리순에 있었거든요. 이 정박해 있는 러시아 배를 또 일본이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이 압록강 전투, 황해전에서 승리하고요. 리순도 점령하고 봉천 전투, 동해해전에서까지 승리합니다. 이 동해해전은 이쪽 그 대한해협 쪽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러시아가 이거 이기려고 저쪽 어디야? 그 흑해 쪽 하면 어딘지 아나?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이게 유럽이에요. 그럼 이쪽 여기 이렇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애들 있죠. 여기 있는 배를 이렇게 남아공까지 돌아서 이렇게까지 끌고 왔거든요. 발트 함대를. 러시아의 최정예 함대입니다. 그걸 어쨌든 저 끝까지 해서 아프리카 거쳐서 끌고 왔는데 그거마저도 일본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거의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 러시아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 전투들 우리 청일전쟁과 비교해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 둘 다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해요. 누가 중재를 해? 미국이 중재를 해요. 근데 사실상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가 뭐 졌죠. 뭐 어쨌든 중재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일본이 이겼고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때는 뭘 가져가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리순 다렌 교차권 있잖아요. 청나라로부터 빌려올 수 있던 권리, 그걸 일본이 가져가요. 그럼 랴오통 반도는 이제 일본이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이것도 일본이 가져가요. 그리고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여기 남사할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할린인데 남사할린을 가져갑니다. 일본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가스라테프트 위력과 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 연도 이게 체결한 월이거든요. 1905년 7월, 1905년 8월, 포츠머스 조약은 9월이에요. 월은 몰라도 되는데 제가 이 결과 포츠머스 조약을 먼저 흐름 따라 구성한다고 먼저 써버렸지만 사실 얘네가 요 앞이에요. 그것만 혹시나 근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가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포츠머스 조약 말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랑 2차 영일동맹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일단 이 순서는 요 앞이다. 근데 제가 좀 이 전개랑 포츠머스 조약을 한번 이어보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 이미 포츠머스 조약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은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 조약으로 직접적으로 대립하던 러시아와 관계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더 우월한 지위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아예 러시아는 이제 포츠머스 조약으로 한반도랑 만주에서 발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의 한반도 병합 과정을 살펴볼게요. 러일전쟁 이전에는 이거 한국사 때 배웠던 건데 한일 의정서 체결해서 일본군이 대한제국에 원하는 땅을 본인 마음대로 군사기지로 군용지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도를 불법 편입했죠. 그리고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조선의 외교 재정 고문을 파견합니다. 뭐 메가타 스티븐스 다 기억나죠? 그런 애들을 파견했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완벽하게 일본이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지배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우리는 일사늑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아시아사에선 일사조약이라고도 등장하네요. 일본이 대한제국 보호국가하고 외교권을 가져가죠. 사실상 외교권만 가져간 게 아니라 모든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지식인들은 애국개몽 운동, 양반과 농민들은 의병 운동을 전개하죠. 일본이 탄압을 합니다. 어쨌든 을사조약 뺏긴 걸로 고종은 뭐라도 해야겠으니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 차 경적 소리가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렇게 세 분을 파견했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일본이 막아서. 그리고 일본이 고종이 마음대로 외교권도 없는데 마음대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고종을 강제 해임합니다. 강제 퇴위해요.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지만 순종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게 다 지금 1907년의 상황이잖아. 그리고 이제 한일 신협약으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마침내 한국이 일본에 병합됩니다. 대한제국 국권이 강탈당해요. 일사조약부터 한국병합조약까지는 다 불법적인 조약인 거 알고 계시죠? 한국사 때 다 배웠겠지만 불법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조약 체결문도 없어. 조약의 이름도 없어요. 을사조약은 특히 을사조약은 조약의 이름도 없고 고종의 도장도 없어. 왕이 직접적인 도장도 없어요. 승인도 없어. 그럼 왕이 도장을 대신 안 찍으려면 왕한테 누가 위임 받았다라는 위임장이랑 그 대신하는 사람의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을사오적이 체결했잖아. 이 5명의 나쁜 사람들은 을사오적이라고 해요. 이 5명의 대신이 조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특히 이 외교를 담당한 외무 대신이 고종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위임 받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군대까지 들이밀어와서 강제로 체결시키는데 그게 불법이 아닌가? 어쨌든 을사조약부터 한국병합까지 다 불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동아시아사에서는 시험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러일전쟁부터 끝까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차 세계대전과 동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 강의 따라오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혹시 이제 동아시아사만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 혹시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한테 총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죠. 그때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돼서 발발한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둘이 전쟁을 하는데 온 동네방네 나라들이 다 낀 거야.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확산됐어요. 일본은 근데 어차피 그거는 세계사 일이잖아. 우리는 1차 세계대전 때 동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동아시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영일동맹을 구실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요. 연합국적에 참전하죠. 그래서 독일에 선전포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독일이 갖고 있던 산동반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독일 몇몇 섬들을 차지해요. 그리고 시베리아로 미국과 프랑스와 함께 출병합니다. 이때 이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이게 1917년인데 러시아 반혁명 세력, 혁명을 막으려는 세력들을 지원하겠다고 출병합니다. 이거는 잘 안 나와.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만 알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산둥반도 점령입니다. 산둥반도가 핵심이에요. 이 산둥반도의 흐름을 따라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1915년에 일본이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출합니다. 당시에 중국은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였어요. 그래서 21개조 요구는 뭐냐면 밑에 보면 일본이 중국에 요구하는 21가지입니다. 그래서 21개조 요구예요. 그래서 위안스카이의 베이징 정부가 어쩔 수 없어. 근데 위안스카이도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그냥 이거를 대부분 수용해. 물론 이제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덥석 낼름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 백성들은 21개조 요구 수용에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일본이 독일로부터 뺏은 산둥반도 이권 있죠. 이제 이거 달라 이거지. 우리가 독일로부터 뺏어다 줬으니까 우리 줘,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포츠노스 조약 이후에 리수는 다른 조차 있었죠. 빌리는 거. 그걸 언제까지 빌린다고 했었는데 그 빌린 기한 연장시켜달라 이럽니다. 그리고 남만주와 내몽골에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뭐 더 많죠. 일본의 또 중국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도 파견하겠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1개조 요구예요. 그래서 이 산둥반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나머지도 뭐 중요한 건 알아둬야 되지만 산둥반도가 특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중국이 21개조 요구를 승인했어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1918년에. 연합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가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국 문제도 논의를 하는데 중국이 22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제 중국 내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거겠죠. 그리고 위안스카이도 죽었으니까, 위안스카이가 1916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걸 철폐하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강대국들이 일본 편을 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그 강한 사람 말 들어주는 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권만 인정한 대신에 독일이 갖고 있던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요구를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발발해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요구들 막 신입파 물러가라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사운동 발발 때문에 중국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을 조인하는 걸 거부해요. 승인 도장 찍는 거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또다시 워싱턴 회의에서 이 중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살짝 분위기가 바뀌는 건 뭐냐면 일본이 너무 커져가니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 살짝 이제 일본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워싱턴 회의부터는 일본을 견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워싱턴 회의의 진짜 목적은 일본 견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의 권한이 여기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중국 편을 들어줍니다. 아시겠죠? 목적이야. 그 겉으로 보여주는 목적이야. 중국 문제 및 열강사의 세력 균형 조절이에요. 그리고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진짜 속셈은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였다. 그래서 첫째, 5개국의 해군 군비를 축소해요. 여기 당연히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군을 줄이자. 너무 과하게 군비를 늘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군대로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식민지를 차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더 많은 식민지를 갖는 게 두려워서겠죠? 영국과 미국은. 그리고 두 번째, 영일 동맹 해체합니다. 영국 입장에서도 이제 일본과 헤어지기로 마음 먹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으로 반환합니다. 자, 글씨 봐라. 그래서 중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존을 약속하죠. 자, 다시 결국 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뭡니까? 산둥반도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산둥반도를 먼저 점령하고요. 21개주 요구를 통해서 위안스카이 베이징 정부에 산둥반도를 빌려가겠다. 달라. 산둥반도 이권을 차지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파리 강화회 회의 가서 인정돼요.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이 인정되지만 중국이 조인을 거부하고 결국에 워싱턴 회의 가서 이 산둥반도 이권이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알겠죠? 요 산둥반도에 관한 흐름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워싱턴 회의 결과 열강들의 균등한 중국 진출 기회를 보장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 게 그동안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권한을 살짝 빼고 우리 모두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모두가 중국에 동등하게 중국의 이권을 뺏을 수 있는 기회를 갖죠. 근데 못된 거죠. 일본 혼자 갔나? 나머지 강대국들 다 같이 갔나? 중국 입장에선 싫을 거예요. 그쵸? 어쨌든 이 여러 강대국들이 중국을 피자처럼 이렇게 n분의 1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본의 권한이 많이 빠져요. 중국에 대한 일본의 권한이 많이 빠지고 워싱턴 체제가 수립됩니다. 워싱턴 회의로 수립된 체제를 워싱턴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열강 간의 세력 다툼이 살짝 안정됩니다. 일본도 이때까지는 살짝 그러면 미국, 영국 말 들어야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교과서 한 종밖에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또 시험에도 아직 한 번도 등장한 바도 없고 선지로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둡시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평생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소련이 워싱턴 회의에 대항해 워싱턴 체제와 워싱턴 회의에 대해서 개최한 건데 여러 약소국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약소민족 지원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확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소련은 1917년부터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좀 약소민족 지원과 사회주의 전파에 힘을 쓰거든요. 그렇게 개최한 게 극동인민대표회의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1910년대, 20년대 중국과 한국의 민족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게 신문화운동입니다. 신문화운동도 시험에 나와요. 배경,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향상시키고 중국에 지금 여러 혼란이 가득하죠. 위안스카이가 독재한다든지, 신문화운동이 1915년쯤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군벌들이 난립한다든지 이런 여러 혼란 때문에 학생들의 올바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겠다 해서 개최한 게 신문화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천두슈랑 후스란 인물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파하냐면 유교 전통 문화를 비판하고요. 전통적인 유교는 썩었다, 뭐 이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에 이걸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때 청년 잡지라는 잡지를 발간하는데 청년들을 많이 계몽시키려는 그런 잡지였죠. 이게 1916년에 신청년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걸 보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오사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오사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자세하게 자세하게는 아니고 아까 간단히 봤었죠. 당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산둥반도 이권이 인정됐죠. 일본이 산둥반도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3.1 운동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생들이 주도합니다. 시작은 베이징 대학생들이 주도했고 이후에 여러 상인들, 노동자들이 가담해요. 그래서 반군벌, 중국 내 군벌들에 대한 반대,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한 반대, 파리 강화회의에서 보였죠. 여러 강대국들에 대한 반대, 그리고 특히 일본에 대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테난먼 광장에서 시위를 전개해요. 테난먼이 천안문이거든요. 테난먼 광장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주요 어떤 구호를 내걸었냐면 산둥반도 이권을 돌려달라. 그리고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라. 베르사유 조약 조인에 거부해라. 그리고 매국노를 처벌하자.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오선동이 너무 커지니까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 조인에 거부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도 널리 퍼지고 사회운동이 활성화돼요. 자, 여기가 10년대 중국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다음 20년대 중국의 민족운동 살펴볼게요.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국민혁명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또 어렵게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도 집중해서 잘 봐야 됩니다. 1차 국공합작부터 이 국민혁명 끝날 때까지는 순서,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표 문제로 등장하는데 근데 무조건 연도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이 국민혁명 과정에서 쿠데타로 인해서 국공합작이 결렬돼요. 그냥 이거 아냐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전반적인 순서까지 나중에 학습하면 여러분 뭐 어떤 문제든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국공합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두 개의 정당이 생겨요. 수넌이 중국 국민당을 조직하고요. 천두슈가 중국 공산당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정당이 생깁니다.
국공합장의 목적은 군벌과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거예요. 지금 베이징 정부는 군벌들이 차지했어. 중국의 중앙정부는 군벌들이 차지했고, 또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 서양 및 일본이 너무너무 중국을 괴롭혀. 여러 가지 이권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중국은 그냥 다 힘없이 빼앗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도하자라고 해서 국공합작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순원이 소련한테 가서 지원을 약속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한다 해서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1차가 있으면 2차도 있겠죠? 2차는 이따 중일전쟁 때 배웁니다. 특징은 이때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당대 당으로 합작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들이 그냥 개인 자격, 민간인 신분이 돼서 다시 국민당에 입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당 세력은 줄고 국민당 세력이 조금 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순원이 1925년에 사망합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순원이 죽더라도. 그래서 그 뒤에 장제스가 있는데 장제스가 장제스가 이어요. 그리고 일단 국민당에서 국공합작을 기반해서 정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광동 국민정부예요. 광동이 이제 광저우 지역이거든요. 중국 그 맨 남쪽에. 어쨌든 당시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개인적으로 입당했으니까 국민당 주도로 정부를 수립을 했고요. 이름이 광동 국민정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계속 순원 사망 이후부터는 장제스가 중국 국민당을 주도하고요. 북벌, 군벌을 없애자 해서 북벌을 추진합니다. 1차 국공합작은 이렇게 전개됐고요. 이어서 이제 북벌이 바로 이어집니다. 1차 국공합작은 국민혁명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상하이 쿠데타로 결렬돼요. 자, 1차 국공합작은 어쨌든 이렇게 체결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24년부터 27년까지죠. 이렇게 3년간 전개돼요. 그리고 530 사건이라고 당시에 상하이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가 영국 경찰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반군벌 민주운동이 더 확산되었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530 사건 이후 중국에서 반제국주의 반군벌 민주운동이 더 확산됐고요. 장제스가 국민혁명관 총사령관에 취임합니다. 그냥 국민혁명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제스도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슨 군사학교 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민혁명을 시작해요. 국민혁명이 다른 말로 북벌입니다. 당시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국민정부가 광저우 이쪽이에요. 이게 중국이면 중국 같진 않죠. 내가 역사 선생님만 지도는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야. 북쪽에 있는 군벌들을 물리치자. 그래서 북벌. 아시겠죠? 이 북벌이 삼국지 때부터 나온 용어인데 지금도 많이 쓰이죠. 북벌. 자, 그래서 북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하자. 이런 목표로 북벌을 시작해요. 요 국민혁명 과정 중요합니다. 국민혁명군이 광저우, 저 광둥이 광저우예요. 광둥 안에 있는 도시가 광저우야. 여기 있죠. 광둥 안에 있는. 그래서 광저우에서부터 국민혁명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광저우에서 여러 군벌들을 하나씩 정복하면서 올라가는데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농민이랑 노동자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사회주의가 거의 실패했다라는 사상의 이야기를 평가를 많이 받죠.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상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당시 사람들이 처음 느끼기에는 사회주의가 탄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회주의 국가가 처음 탄생한 게 러시아 혁명 때였죠. 1917년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평등해? 그럼 나랑 저 부자들이랑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에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그런 그 평등 사상에서 기반하는 거니까 여러 그 하층 농민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한 번도 중국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냥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 거예요. 역사를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입장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를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회주의가 확산됐는데 막 너무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이야 이제 사회주의는 도태된 학문이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 등장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그렇다고 제가 사회주의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자본주의 또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당당이기 때문에 공산당 딱 이름부터가 느껴지죠. 농민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애들이 자꾸 세력을 키워가니까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 세력 확산이 너무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1927년 상하이에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대대로 숙청합니다. 죽여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이때 결렬됩니다.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어쨌든 장제스가 공산당 한번 숙청하고 뒤이어서 북벌을 전개해요. 그래서 국민혁명군이 난징을 점령하고 난징 정부를 수립해요. 근데 이때 일본이 중국 내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산둥반도로 한번 출병을 해요. 그게 1차 산둥반도 출병입니다. 이것도 과정 속에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제스가 난징 정부 수립 이후에 다시 북벌을 재개합니다. 근데 이때 일본이 산둥반도 출병을 한 번 더 해요. 똑같은 목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진안이라는 곳에서 국민혁명군과 일본군이 살짝 충돌하기도 해요. 크진 않아요. 이런 게 있었다. 살짝 충돌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장제스가 점점 올라가. 난징에서 상하이에서 점점 올라가는데 마침내 이제 베이징 정부를 그래도 베이징 정부에서 여러 군벌들이 있었지만 가장 권력이 셌던 게 장쩌린이라는 인물이야. 장장림이라고 하는데 장쩌린을 만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베이징 정부를 차지하고 있던 장쩌린을 몰아내요. 만주로 몰아내요. 근데 이때 장쩌린이 만주로 가다가 죽어요. 일본군이 그 장쩌린을 폭탄 터뜨려서 죽여버린 거야. 왜냐면 이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고 싶은데 장쩌린이라는 거대한 군벌이 만주로 오면 자기네들이 만주 차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장쩌린 아들이 장쉐량이죠. 장쉐량이 나중에 반일 운동을 전개해요. 여기 나오네. 어쨌든 장제스는 이 장쩌린을 몰아내고 베이징까지 점령을 해요. 이 베이징을 장쩌린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장쩌린을 몰아내니까 이제 장제스가 베이징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장쉐량 아들은 장제스도 미웠겠지만 일본이 더 싫은 거야. 장제스는 그냥 몰아내기만 했는데 일본군은 아빠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장쉐량이 중국 국민당을 지지합니다. 반일 운동을 나중에 같이 전개하려고. 그렇게 해서 국민혁명군이 베이징까지 점령한 이후로 북벌이 끝이 나요. 그리고 중국을 통일해요, 하나로. 그리고 당시 수도는 난징입니다. 그럼 이때도 중화민국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국민당 주도로 중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한 게 국민혁명이다. 다만 중국 공산당 세력도 계속 존재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다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어가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이 중국 혁명 과정,
중국 혁명 1926년부터 28년까지 흐름은 좀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순서대로 적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상하이 쿠데타 위주로 나왔지만 언제 또 다른 선후 관계를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이 순서대로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고 다시 결과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국이 이렇게 여러 군벌로 쪼개져 있는데 광저우에서 장제스가 출발해서 이 여러 군벌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서 한번 공산당 탄압하고 그 다음에 난징 정부 수립한 다음에 다시 이제 북쪽까지 가요. 당시 베이징 정부의 수도가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장점을 몰아내고 베이징까지 차지해요. 그래서 중국 전체를 차지하는 거지. 그리고 수도는 그냥 본인이 수도를 세웠던 난징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흐름 확실하게 이해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국의 민족운동. 자, 그 다음 한국과 베트남의 민족운동인데 한국의 민족운동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민족운동도 살펴볼 건데 여기도 이 파트도 사실 출제가 별로 안 돼요. 한국의 독립운동은 저 뒤에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과 연대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이 두 개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살짝 틀 나와요. 그래도 한인애국단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살펴봐도 될 것 같지만 일단 나머지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고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신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냥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제의 통치 방식. 한국과 타이완 마찬가지인데 한국 위주로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타이완도 그냥 이렇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대부분 다 한국사에서 배운 거고 한국 상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문화통치, 30년대 전시동원체제 우리 기억나나요? 그래서 무단통치 때는 총독부 설치해서 총독부엔 육군해군 대장, 군인만 있고 헌병경찰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3.1운동 때문에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총독부는 있지만 문관 총독을 임명하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제로 한 번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는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경찰제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경찰 병력은 더 늘어났다. 그렇게 되고 전시동원체제는 일본이 이제 만주산명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에 더 많은 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을 지정해서 한국과 타이완의 대만의 모든 물자와 인적 자원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대만 사람들을 전쟁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반감을 품고 총 거꾸로 쏴버리면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천황폐하의 신민이라는 너도 천황폐하의 자식이다 이런 사상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천황폐하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나가 싸워주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게 한국 신민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 통치 방식은 대략 이렇고요. 1910년대 한국의 독립운동을 보면 대한광복회는 공화주의를 주장했고 그리고 상하이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선언도 선포하죠. 이제 조선도 한국도 공화주의로 나아가야 된다. 왕이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운동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무단통치가 배경이었고요. 너무 강압적으로 통치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건데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채택을 했어요.
자세히 따지면. 근데 뭐 그냥 파리 강에서 발표했다고 해도 되고, 파리 강에서 발표했다고 해도 되고, 특히 여기에 이제 민족 자결주의가 있는데, 식민지 민족들은 알아서 잘 살아라.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라고 한 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 게, 패전국,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특히 독일의 식민지에 대해서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시켜줬는데, 그러면 일본은 당시에 승전국이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이거를 사용하죠. 그냥 활용해서 민중들의 독립의식을 더 고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약소 식민지 해방을 지원해요. 그래서 레닌의 식민지 해방 지원 선언도 있었고요. 일본에서 도쿄에 한국 유학생들이 이팔 독립선언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1919년에 죽기 때문에 이 고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냐면 학생들 그리고 종교계 인사들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해외 한인사회까지로 확산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200만 명이 참가하는 거국적인 민주운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제는 이거 무력으로 진압해요. 대신 일본이 놀랐어요. 무단 통치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구나. 그래서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근데 말만 문화 통치지 실상은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이에요. 이때 친일파를 굉장히 육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이제 본격적인 정부 단체가 있어야 이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심을 잡아주고 더 큰 독립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주의 사상도 유입돼요. 자, 여기까지가 3.1운동입니다. 3.1운동도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의열단. 김원봉과 윤세주 등이 만주 길림에서 조직을 합니다.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삼는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의열투쟁이란 뭐냐? 일제 식민통치기간과 식민통치기간을 파괴하고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활동을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본이 겁을 먹어서 조선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신채호가 대신 써줍니다. 그래서 이건 의열단 활동의 뒷받침,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는 글이에요. 어쨌든 의열단이 이렇게 만주에 있으면서 한국의 여러 식민통치기관, 종로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것도 폭파하고요. 일본의 주요 인물들도 암살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임시정부 살펴볼게요. 3.1운동 이후에 한국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서울, 그리고 연해주, 상하이에서 각각 임시정부를 수립해요.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그거 다 이름 몰라도 돼요. 한국사에서는 나오지만 이 세 정부를 통합해서 근데 다시 서울, 연해주, 상하이에 각각의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 세 임시정부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가요. 상하이에서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국호, 나라는 대한민국이고요. 정치는 민주공화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비밀 행정 조직망을 운영해요. 연통제랑 교통국이라는 거 운영해요. 연통제는 뭐냐면
비밀 행정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임시정부만의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뭐 본인들 나름대로 이렇게 지방을 한반도를 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선 누구랑 연락하고 여기선 누구랑 연락하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 연락망을 딱 나누는 제도를 연통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통제 입각해서 그 지역과 연락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옷가게나 뭐 주로 옷가게, 가게 이런 상점들이랑 연락망을 취해요. 그 가게들을 교통국이라고 해. 아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연락도 하고 보통 독립운동 자금도 받고 이래요. 아시겠죠? 연통제는 행정조직망, 행정지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교통국은 실제 연락하는 연락망, 연락하는 가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 암살 보면, 혹시 영화 암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그 조진웅이랑 전지현 나오는 거? 암살 보면 김혜자 선생님인가? 김혜자 선생님 성함이 네. 김혜숙 선생님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름 찾아보느라고. 김혜숙 선생님이 술집을 운영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독립운동 단체와 연락하는 연락망이었죠. 그런 게 교통국이다. 이해하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교통국까지 했고, 또 독립신문, 이거는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이랑 달라요. 그래서 독립신문도 발간해서 여러 독립운동 소식도 전달하고요. 자,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해요. 이거는 미국과 외교 활동을 위해 설치한 부서입니다. 당시 이승만은 외교 독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상하이로 간 거야. 상하이에 우리 배웠죠? 미국, 영국, 프랑스의 조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이로 가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외교 활동을 통해 독립을 이뤄내자. 이게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 가장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상하이로 갔고, 그로 인해서 설치한 게 구미위원부예요. 이승만은 그 미국과 외교 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도 설치하고 본인이 거기서 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해요. 아시다시피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나머지 이후의 과정이 빠졌는데, 이승만 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개최합니다.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논의를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이승만은 탄핵돼요.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은 탄핵되고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다 떠나고 김구만 남아요. 그래서 김구가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알리고 여러 활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또 임시정부 안에서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임시정부 안에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하이에 있을 때 31년에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의열당과 비슷하게 의열투쟁을 전개해요. 그래서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하고요. 이건 실패했어. 그리고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때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다쳐요. 대표적으로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이 있어. 저 이제 대학교 때 독립운동사 강의 들을 때 교수님이 해줬던 이야기인데, 그 시게미스 마모루가 윤봉길 폭탄 투척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접니다. 다쳐가지고 절어요. 그래서 이 시게미스 마모루가 훗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항복할 때 미국 항복모함에 가서 대신 항복 조약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때 다리 쩔뚝쩔뚝 거리면서 항복문서 조약에 도장을 찍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한 노력이 그래도 반영이 된 모습이다. 시게미스 마모루가 다리를 저는 모습이. 우리가 그래도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항복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봉길 상하이 의거와 일본 항복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독립운동가분들이 힘들게 목숨 바쳐가면서 일본의 일본의 항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기여한 바가 있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윤봉길 선생님도 그렇게 의열투쟁을 전개하셨고요. 이렇게 윤봉길이 폭탄 투척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반해요. 그래서 100만인 중국 청년이 해내지 못한 걸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면서 중국에서 대서특필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합니다. 이 윤봉길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걸 알았던 국민당 정부가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김구가 이때부터 장제스랑 많이 같이 다닙니다. 장제스 따라다니면서 여러가지 지원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한중일 있잖아. 중국, 한국, 일본 셋 다 서로 사이가 안 좋죠. 우리도 중국 안 좋아하고 일본 안 좋아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서로 셋 다 안 좋아해.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싫어하는 거에 비하면 일본 사람 엄청 싫어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단 좋아 이거예요. 왜냐면 일본이 너무 중일전쟁 만주사변 이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진짜 한국 사람들도 안 좋아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훨씬 안 좋아하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그나마 일본에 비하면 사이가 좋을걸요. 아, 그렇다. 어쨌든 우리는 중국과 이렇게 연대했던 역사도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한인애국단은 사실 30년대 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임시정부 안에 있는 조직이라서 이렇게 땡겨와서 여기에 붙여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인애국단 활동은 시험에 종종 나왔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 번씩은 확인해 주세요. 20년대 민족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다. 봉오동이 원조예요.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만주나 간도에서 1920년에 승리해요. 그래서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이때 홍범도, 김좌진 이런 장군들이 활약을 했죠. 근데 일본이 이걸 당하니까 복수하려고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그냥 간도에 있는 민간인들을 전부 학살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이게 간도 참변이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문화통치 이후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다시 단체를 만들 수 있어. 물론 탄압이 심하긴 하지만 일단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신간회야. 그런데 신간회는 한국사 하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의외로 동아시아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등장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용도 좀 있거든요. 등장할 만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간의 배경, 민족운동 세력이 여러는 아니고 두 갈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농민노동운동을 전개하고요. 사회주의 세력들은 조선공산당도 결성해요. 대신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사회주의자랑 독립운동가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탄압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회주의 탄압을 위해 만든 법이긴 한데 그냥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탄압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경제, 문화, 교육에 힘을 써서 민족의 힘을 키우자. 그런데 민족주의 운동가에서 둘로 쪼개집니다. 타협과 비타협.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제와 타협해서 그 안에서 자치, 그냥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조선인들끼리 잘 지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타협 비타협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상황이요. 이렇게 독립운동 세력이 쪼개졌어.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쪼개지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힘을 모으자
하나를 합쳐서 일제로부터 독립하자 이렇게 주장한 게 민족율당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랑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연합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는 친일파이기 때문에 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해요. 그렇게 해서 조직해서 만든 단체가 신간회죠. 신간회 강령은 단결과 기회주의 배경입니다. 단결은 우리끼리 사회주의자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끼리 단결하자. 기회주의 배격은 저기 타협적 민족주의자 배격하자. 이 두 가지가 강령이고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민중대회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강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1929년에 그 진상보고를 위해서 계획했는데, 그리고 이제 강주학생 항일운동에 학생들 지원해 주려고 개최했어요. 그런데 간부들 구속으로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합니다. 뭐 여러 활동이 있는데 동아시아사에는 이 정도만 나와요. 자, 해소. 이제 신관회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는지 살펴볼게요. 해소란 단어는 사전에 보면 더 나은 단체를 위해 잠시 멈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멈춰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체입니다. 아시겠죠? 잠시 멈춤이 너무 길게 됐어. 왜냐면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야. 사회주의 진영이랑 민족주의 진영이랑 타협하자고 만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갈 길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물과 기름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먼저 주장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갈라선 다음에 각각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면 되고, 베트남 민족운동도 요만큼 있는데 이거 진짜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한 번만 살펴보세요. 한 번만 읽어보요. 베트남 호찌민이라는 인물이 이제 베트남 혁명 동지회라는 걸 결성했어. 그래서 베트남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고요. 사회주의 이념 확산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고요. 베트남 독립동맹을 조직해서 프랑스 식민 통치 종식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 당시가 이제 1941년이 태평양 전쟁 때 배우겠지만 1940년 이전까지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때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 식민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가고 일본도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베트남 국민당은 중국 국벌에 자극받아서 조직이 됐는데 1930년 무장봉위 사건으로 지도자가 많이 처형돼요. 그래서 세력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호찌민은 그래서 호찌민이 훗날 베트남 독립을 이끌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해서 베트남을 하나로 통일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호찌민에서 베트남은 신으로 추앙받거든요. 저 베트남 갔을 때 그래서 호찌민은 미라로 살아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아니고 시신을 미라 형태로 만들어서 보존을 해놨어. 저 그거 보고 왔어요. 진짜 대박. 소름 쫙 끼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근데 되게 미라라 해서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고 되게 진짜 사람의 형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던데.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인물이랑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제가 제 블로그에 갔다 온 일기 자세히 써놨거든요. 한번 궁금하시면 가서 호찌민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관람 팁 같은 것도 많이 적어놨으니까 베트남 가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안에는 호찌민 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호찌민 묘랑 그 호위 병사들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경이로웠던 소름 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기 만주사병과 한중연대 시작할게요.